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머리도 시원하게 이렇게 예쁘게 커트를 하고 오셨고 또 오늘 또 날씨도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덥지만 또 오늘 또 시원한 그런 좀 속이 뻥 뚫리는 좀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 오늘 어떤 주제 만나볼까요? 수위 높아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 남성 소득 따라 혼인율 극과 극, 현직 판사 대법원 후보 제청 논란.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1시간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토크 주제는요. 수위 높아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논란이 요즘 정말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5일이 첫날이었죠? 네. 네, 정부의 일일 브리핑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에서 뭐 오염수다, 처리수다, 폐수다, 뭐 용어부터도 상당히 어떤 견해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일단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IAEA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시찰단이 갔을 때도 사실 핵심 정보나 어떤 채취 같은 거는 상당히 접근성이 제한됐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찰단이 정말 뭐 견학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또 나올 정도로 네.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이제 주되게 일본에서는 이제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네. 자료 등을 통해서만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일일 브리핑을 하더라도 뭐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할 수는 이게 구조적으로 당연히 없어 보이고요. 다만 내용을 봤더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네. 아니 수산물이 그럼 뭐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소금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저희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금 사재기는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어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뭐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염전 자체가 줄었다. 네. 그리고 계절적 그리고 어떤 날씨의 요인으로 인해서 소금 생산량이 줄어든 측면, 어떤 수요 공급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국민들 불안감이 정말 잦아들지 앞으로 이게 정부의 남은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참 정부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서 지금 반대에 민주당 측에서는 일일 1질문 브리핑을 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맞불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건 그러면 이게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도착했을 때 말 그대로 오염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렇죠.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예. 과학계에서도 저도 방송이나 신문 언론을 좀 유심히 보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자분들도 괜찮다. 이 예. 정도면 바닷물이란 건 정말 잴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희석되는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우려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일본에서 구동하고 있는 안전장치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세슘 이런 게 무거워서 바다에 좀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효 취지가 됐는지부터 설왕설래가 되고 있어서
과학에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민 불안감이 당장 사그라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좀 특단의 대책, 적극적인 조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긴 네. 합니다. 또 지난 16일 정부의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는데 일각에서 돌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을 내놨었죠. 네. 주요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여러 일본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네. 이게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예. 멍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이제 한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 멍게 수입 좀 재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당장 대단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수입이 예. 되지 않아요. 네.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2011년도입니다. 그때도 오염수 문제가 있었고 수산물 괜찮나? 방사능에 검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일본이 문제 제기를 했죠. 국제 재판소까지 갔어요. WTO에 제소를 하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근데 WTO는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왜? 오염수라는 게 네. 아직 정확하게 그 위험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는 한국의 조치가 무리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지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걸 뭐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확대해서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고 예. 또 혹여나 뭐 요오드나 세슘이 항상 이 오염도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도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 일본 인근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네. 180배의 오염도 노출 기준치에 아. 예, 그런 현지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그 어류가 포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일본에서 잡히면 일본산이지만 어떻게 해류에 따라서 국내 인근으로 오면 이게 우리나라 수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무관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또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또 대만의 경우 한번 볼게요.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한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사례가 또 대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또 대만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좀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분들도 예. 있죠. 왜냐하면 국제 정세나 이런 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강경한 입장을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만에서는 만약에 수입을 재개한 전례도 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수산업 그 시장을 위해서 대만의 사례를 지렛대로 한국에는 대만도 그러는데 왜 하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국, 홍콩 등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입장 계속 내고 있고요. 네. 홍콩도 수산물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의 선택지가 좀 다르게 나오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 만약에 수산물을 수입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막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네. 불안해하는 그렇죠. 요소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네. 당장 이런 조치를 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정부가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 따른 또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관해서도 언급을 아까 좀 살짝 말씀해 네. 주셨지만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짚어 네. 넘어갈게요. 일단 4월, 5월 달에요. 비가 또 예년보다 좀 많이 오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과거보다 염전 자체의 면적이 대단히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 소금 소비가 많은 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오이 같은 걸 낱개로 팔다가 지금은 접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지를 담그는 시즌이라는 예. 거예요. 그 장아찌도 지금 많이 담그시는데 그들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더 이 공급을 수요가 이제 더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집에서 소금이 필요하니까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한 쇼핑몰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10kg짜리, 20kg짜리 이 햇 소금은 다 품절이긴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걸 살 수가 없구나. 네. 뭐 소량으로 묶음으로 한 거는 품절까지는 아닌데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또 이런 현상을 분석하시는 건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주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한 현상이었네요. 네, 자 정부는 또 과도한 우려라고 하지만 실제로 폭주가 네. 도를 넘어선 상황인 듯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언론에서 말하는 것
과는 또 달리 이렇게 또 찾아보면 그렇게 네. 다품종은 또 아닌 그런 그런 좀 것 현상입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신안에서 우리가 염전이 상당히 몰려 있고 예, 예. 신안산 소금 이러면 좋은 소금 그리고 염전이 또 국내 뭐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신안 태평 염전에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해요. 그럼 직거래해서 소비자들은 좀 싸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네. 한데 이 온라인 쇼핑몰에 공지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공지요? 공지면요. 일시적으로 저희는 소비자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또 왜? 왜냐면 다 팔렸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보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요. 네. 이런 적이 사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이렇게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면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안 먹으면 또 건강이 상당히 뭐 소금을 예. 과다 섭취해도 문제지만 굉장히 적게 섭취해도 문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품귀 현상을 빚는 건 조금 본인의 업무를 보는 동안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진단을 하느냐?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물고기, 어류, 어종을 안 먹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소금은 바닷물에서 직접 예.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커진 것 같고요. 신안군의 또 비금농협에서도 네. 이 소금을 판매를 하는데 예. 홈페이지 공지문을 보면요. 천일염 품절입니다. 당분간은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품기도 품기인데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올랐죠. 해요. 예. 그래서 20kg들이 천일염 한 포대 소매 가격 55,000원. 그전에 55,000원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제 방송에서 사은품들 드리잖아요. 커피 쿠폰, 치킨 쿠폰 드리는데 네. 소금을 드리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작진들이 아, 논의하시는 걸 본 적도 그럴 최근에 정도로. 있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천일염 사재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 정부는 원인 진단을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하진 이게 일시적이다. 않았군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 뭐 날씨적인 탓. 그래서 좀 상황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네.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한달지, 뭐 정부에서 사서 어떻게 시장에 푼달지 네. 이런 조치까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황은 네. 아닌 걸로. 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에 대해서 최근까지 10년 동안 모두 8차례의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건 알프스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철저한 검증이 안 된 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걸 다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가급적 없도록 처리하는 것도 사실 여러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로 흘려보내는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이 있고 네. 우리나라 어민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예 콘크리트 이 뭐 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두자. 그럼 아예 바다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문제 자체가 안 되고 예. 또 미국에서도 한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기증기화, 그러니까 수증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퍼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덜 위험하냐, 더 위험하냐, 뭐 비슷하냐, 이게 과학계에서 논란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일본의 입장은 이 바다로 방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류하기 바로 전 단계가 지금 말씀 주신 알프스라는 건데 이 부분이 10년 새에 무려 8번이나 고장 났다고 하면 네. 고장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동을 단순히 안 해가지고 오염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면 나을 텐데 네.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오염물질이 걸러지지 않는 고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0번 중에 10년 동안 8번이라는 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고장인지는 사례인지. 예, 우리나라 정부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으로부터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알프스를 통과하더라도 뭐 몇몇 그렇게 무거운 오염물질은 아예 걸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최근에 도쿄전력에서 이 시료 채취를 해서
이거 우리가 오염수 처리된 이후에 바다에 방류했을 때를 봤더니 네. 상당히 안전합니다라고 했는데 일본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무거운 물질이 오염에 노출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라앉아 있는데 이걸 교반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걸 섞어서 채취를 했느냐라고 그랬을 때 도쿄전력이 그렇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것만 채취를 했을 때. 위에는 기본적으로 오염 물질이 수면 위쪽에 있을 가능성 좀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와 또 도쿄 이런 쪽이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요. 네. 이걸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쓸 텐데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 본인들 바다 인근에 뿌려라라고 일본 내부에서도 어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완전히 안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안개 속에 갇혀있는 느낌?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드러난 사실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는 부분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뭐 정확한 정보를 못 받은 상황인 것 같아서 더욱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걱정이 높다 보니까 당정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좀 확대하고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단축하며 또 대형 위판장 유통 전에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물고기가 넘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근 해역에서도 맞습니다. 잡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판장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어떤 수치 책정을 훨씬 강화하기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요.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예전에는 더 길게 했다면 훨씬 단축해가지고 자주 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고위당정이 최근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같이 일치해서 이 부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조사 지점이 지금은 92개라고 합니다. 92개를 200개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분석 주기는 핵종별로 1에서 3개월로 하나는 핵종별로 뭐 1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고 길게는 3개월마다 이 표본 추출해가지고 방사능 수치 책정을 했지만 격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뭐 원전이 터져서 이렇게 오염수가 생겨난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참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방류에 따라서 제주도 내 수산업과 해양 레저 산업 등의 막대한 피해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국내에서도 사실 어떤 업에 종사하는지 그러니까 수산 판매를 하시거나 실제로 어업을 하시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류를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선 제일 피해가 큰 건 아무래도 제주예요. 워낙에 가까우니까. 일본이랑 붙어 있고 그나마 서해는 나중에 좀 그 여파가 온다라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소속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당장 수산물 시장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제주도는 관광 도시인데 레저업도 당연히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염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지만 거기에 몸을 담그는 레저 스포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꺼려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 두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일본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나중에 이 구상 원인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의 구상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져가자라고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 부분에 이 법적 개정 움직임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피해 복구를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당장 굉장히 산업 타개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천문학적 액수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일본도 자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의 대책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리 확실히 좀 대응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왜냐하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결과를 예측하는데 전문가들도 과학계에 있는 분들도 얘기가 다르다는 맞습니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비를 다 좀
탄탄하게 네.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특히나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걸 좀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 여론을 조성하는 건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 쇠고기, 광우병 파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한국은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랑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계속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수입 연령을 30개월로 제한했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때 계속 괴담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없냐를 갖고 국회에서 막 공방을 벌이는 걸 갖고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처음 나왔던 건 네. 국민의힘에서 바다 살리기 TF가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집권 여당이니까 이런 TF를 운영하는데 네. 거기에서 엄청 원자핵 공학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옥스퍼드 교수고 원로 교수인데 네네. 그분이 원전 오염수 처리한 부분은 10리터도 자기가 지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과도해 보이잖아요. 지금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일본 자국에서도 쓰지 못하는데 예. 이걸 그냥 마시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또 극단적이긴 하네요. 과도한 안전을 주고자 하는 네. 걸로 보이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뭐 마시겠냐 안 마시겠냐 국무총리에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왜 불안감을 조성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합리적인 설명을 국민들께 최초로 못 드린 책임도 사실 정부 여당에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민 불안은 현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서 이 오염도가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네. 과학의 영역입니다. 예. 그런데 과학의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IAEA가 이게 뭔가 오염수를 측정하는 전문 기구는 아니에요. 예. 이게 핵과 관련한 연구기관이고 음. 일본의 지분이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여러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괴담이니까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만 하기에는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안들이 나오는 게 국제해양법에 아예 재판을 넘겨보자.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이제 국제사법 그런 체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국내 어민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당과 상관없이 좀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입장 한번 볼게요. 오염수를 핵폐수로 불러야 한다면서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핵폐수 이러면 이게 용어라는 게 그냥 객관성을 그냥 설명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오염수도 아니다. 처리수다. 대단히 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염수라는 표현도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폐수다, 핵폐수다. 그럼 얼마나 더 불안감이 또 그러니까요. 커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량이 일본이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지만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굉장히 많이 먹는 예,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또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뭐 단어를 놓고도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리도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초 일본에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만난 후에 방류 시작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완전히 예. 목전에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오염수 방류되면은 그 후로는 우리 손을 돌이킬 떠난 수 거죠. 없죠. 이게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홍콩, 대만 맞아요. 다 이해관계가 뭐 남태평양에 있는 이 뭐 섬들까지 마찬가지인데 예. IAEA 최종 보고서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도출될 것 같느냐?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는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IAEA의 중간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네. 이 부분이 IAEA가 정말 뭐 적극적으로 실효 채취해서 한다기보다는 도쿄 전력이 한 부분에 대한 크로스 체크 성격이 커요. 보면 이게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뭐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는 데이터 추출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네. 최종 보고서에서 전에 있던 중간 보고서를 다 뒤집는 정도로 뭐 이건 정말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쉽지 같아서 않겠죠, 그렇게 이거는 되면. 수순인데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요. 일본이 전투기까지 띄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을 자국민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네. 채취하겠다고 전투기를 매일같이 띄웠었어요. 어. 그리고 이게 동유럽인데 네네. 프랑스, 스페인 멀리 떨어진 국가들의 수입 그 어떤 농수산물도 수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해관계 걸렸을 때와 지금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 체르노빌 사태 때는 이 검색량을 헤아려 보면 원전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때와 견주어 보면 어. 상당히 자국 내, 그 일본 자국 내에선 잘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어떤 모습의 단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 방류 후에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당정도 야당도 이렇게 정쟁에 집중하는 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담합을 해서 머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저는 역풍 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든 야든. 맞습니다. 예, 너무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너무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남성 소득 따라 혼인율 극과 극입니다.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 저출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남성의 경우에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무려 91%에 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결혼을 20대 때 남녀 불문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거의 않죠. 네.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맞습니다. 이제 30대 넘어서면서 중후반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연령대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소득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더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그리고 정년기가 조금 지난 나이대 중에 소득 상위 10%, 네. 그러니까 급여든 자영업이든 뭐든 돈을 많이 버는 남자들은 결혼하는 비율이 90% 거의 대부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걸 소득과 따져보면은 소득이 상당히 낮은 이 층은 네. 결혼 혼인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대답이 확 떨어져요. 아,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이 수치냐면요. 네. 그동안은 여성의 혼인율을 많이 조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그랬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수준과 여성의 이 어떤 혼인 비율과의 상관관계, 네. 뭐 여성 경력 단절이 있으면은 뭐 혼인 이후에 몇 년 뭐 이런 식의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남성의 소득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네네. 이 여론, 그러니까 조사 결과인데요. 예. 일단 이 보고서는요, 상당히 지표를 많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통계를 낸 건데 예. 왜 19년 이후에는 안 냈지? 그러게요. 코로나 변수라는 걸 제거한다는 아. 측면에서 오히려 코로나가 있기 전에를 한번 그 혼인율을 오. 집계를 내본 거예요. 네네. 그런데 10대에서 10년 사이에 30대 초반의 남성들의 혼인 비율 모든 소득 구간에서 일단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 따라 상당히 틀린데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2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 남성입니다. 소득 하위 10%, 결혼 경험 네. 8%. 나이가 아, 어려서도 그렇지만 예.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여도 소득 상위 10%면은 혼인율이 거의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젊어도 관련된, 굉장히 그러네요. 관련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 초중반은 하위 10%는 30%대만 결혼을 했어요. 상위 10%는 무려 76%, 어. 2배 더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진단한 걸 보면 남성들은 소득에 따라서 혼인율이 많이 되고요. 여성들은 또 소득이 떨어지면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혼인율이 또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그러니까 있군요. 예, 성별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출산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뭐 자살률도 너무 높지만요, 출산율은 또 너무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예요. 예. 이게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는 수치인 겁니다. 네. 올해 1월부터 3월 통계청에서 집계를 해봤더니요,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안 돼요. 0.81명. 왜냐하면 두 부부가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사실 출산해야 네. 인구가 그냥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유지를 예, 두 명. 그렇죠. 아이고. 2명. 예. 근데 그러니까 네. 합계 출산율이 1이어도 두 부부 사이에 한 명의 아이이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게 1도 되지 않는다는 건요. 인구 절벽 무슨 여러 용어로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고 해도 네. 정말 체감되는 그건 너무 심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연금 개혁 이런 부분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연금에 대해서 일하는 노동하는 계층은 현저히 줄고 네. 노동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늘게 되면 이 네. 복지 시스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 네. 내수 시장이 완전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저출생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일단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저출산이 계속해서 네. 문제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참 그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데 일단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있다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러면 아이를 낳는 건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인 뭐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다. 뭐 본인의 시간을 훨씬 뭐 중요하게 여기는 뭐 또 삶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렇다. 여러 진단들이 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 있잖아요. 네. 남성의 소득 수준과 결혼율이 완전히 연결된다. 예.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것 봐라 이게 왜 여자 문제냐. 소득이 안 돼서 결혼율이 훨씬 떨어지는 혼인율이 떨어지는 남성들. 왜냐면 결혼을 해야 우리는 이제 아이가 혼외자의 생기니까. 막 이런 부분이 네네.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상한 논쟁으로 흐르는 부분도 근본적인 또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네네. 거기까지 또 가는 거군요. 예, 경제력이 없는 남성의 아. 또 원인 진단을 찾는 아. 그런 또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아이를 키워서 낳아서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기 힘든 게 때문에 아니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뭐 나라고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가치관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요. 네.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다. 예전 기쁨이 같으면 아니라. 그렇죠. 자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음. 정답 같은 게 있죠. 네. 뭐 삶의 의미를 예, 부여하는 예. 존재, 내 네. 인생의 보람. 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음. 이게 한국만 조사한 조사 결과가 아니거든요. 네.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와 한국 리서치가 아시아인의 가족과 행복이란 주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서울, 뉴욕, 베이징, 대도시 15곳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59세 시민 15,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시민의 무려 몇 퍼센트가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 거의 대부분이에요. 81%. 아, 아이는 아이고. 저한테 네. 금전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슬퍼요.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나라에서 많은 비용 지원도 한다라고 하고 바우처 제도다, 쿠폰이다, 여러 정책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조사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15곳 중에 당연하지만 1위예요. 81%. 예, 예. 1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또 자녀로 인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됩니다. 라고 대답한 서울 사람 네. 80% 이상. 서울 사람들. 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중 예. 하나는 커리어의 기회가 제약된다. 음. 또 80%를 서울 분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요즘 현실을 또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냥 이걸 가지고 뭐 비판을 하기보다는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네.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이런 얘기 속담을 있죠. 막 웃으면서 할 네. 정도로 요즘 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신문 지면 전면 광고에서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기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이 한 줄의 문장이 또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주 한국일보에 예. 거의 면을 털어서 지명 광고를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오, 지명 광고로. 예, 이걸 우측 하단을 보면 그분의 이름 같아요. 아마 광고를 방성사님. 의뢰한 분 같은데요. 예. 보통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출산이다, 예, 예. 모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 왔죠 보통. 예, 그런데 예.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네. 여성분들은요, 자기 선택권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명시적으로 떳떳하게 광고로 내다니 내 속이 후련하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예. 이거 무슨 소리냐? 국가 소멸할 일 있냐? 음. 그리고 출산이란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 신성시 되기도 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폄훼하는 거에 대한 네.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여러 이제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들, 카페들에서는 지금 이 광고를 딱 걸어놓으면 그 밑에 막 댓글이 500개씩 달린다는 거예요. 네. 박수를 막 치고 싶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런 말을 못했는데 누가 나 대신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또 남성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이것 봐라. 네. 애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배가 비꼬듯이, 불렀다 막 이러면서. 배가 불렀다. 예, 예. 낳지 마라. 그리고 1인 여성 지원 같은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끼리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한국의 결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돈이 많이 드는 청혼 과정부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또 외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아니 제가 이 기사를 쭉 봤는데요. 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결혼한 지 한 10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 네. 프로포즈를 뭐 이렇게 화려하게 어. 받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도 저는 뭐 몰랐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프로포즈를 받을 때는 약간 호텔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그냥 호텔에서 받으면 또 네.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네. 1박에 거의 100만 원 하는 아. 이런 호텔 예약을 하고요. 그럼 호텔 덩그러니 방만 남겨두지 않아요. 이 기사에 보면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화려하고 비싼 그 풍선들 있잖아요. 풍선들 풍선에 사이에 케이크에 막 초에 예, 근데 예. 거기엔 또 이게 명품 가방을 아. 이 포장돼 있는 이 쇼핑백이 보이고 예. 아니면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네. 보이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예.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목한 게 아니라요. 예, 외신에서. 어. 한국에서는 저출산이다, 혼인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대단히 많겠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외국인 눈에는, 외국 언론 눈에는 좀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남성들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축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몇백에 한 프로포즈를 번에 위해서. 예, 깨지니까요. 네. 근데 여자친구의 너무 기뻐하는 모습, 아.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또 부러워하는 같이 부러워하는 모습. 모습 보니까 아, 이 돈을 쓰긴 잘했다. 그리고 선배들이 충고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네. 이제 막 비난을 듣게 된다라고 해서 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는데 안타까웠던 또 사연 중에 하나는 프로포즈를 이것 때문에 미뤘다는 거예요. 연기를 했다는 그렇게까지. 겁니다. 예. 꼭 받고 싶어 하는데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서 3, 4개월 뒤로 미뤄서 그 사이에 저축을 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이게 과연 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예, 좀 들기는 합니다. 요놈의 이거 SNS가 문제인가요? 이게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긴 하고 예.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긴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 조금만 더 일찍 결혼 안 했으면 나 결혼 못 했을 수도 있겠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정말 젊은 친구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돈이 많이 가지로. 들고. 그러니까요. 돈으로 이렇게 막 장식된 프로포즈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사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자, 저는 사실 MZ세대라는 말을 별로 안 하려고 가급적이긴 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양분화시키는 이렇게 좀 편가르는 예.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뭐 표현을 하자면 그 세대들 소비 문화의 또 허세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네. 분석이 아주 틀리다고는 맞아요. 보기 그렇게 어려울 볼 것 수는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한다면 오히려 돈을 저축하는 게 그럼요. 맞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편승하는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호텔에서는요, 이 프로모션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 상품을.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주중에 많이 하고 그럴 테니까 네. 좀 주중에는 이 공실도 많은데 그걸 하나의 좀 타겟책으로 삼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캐터링 서비스 뭐 해가지고 비용을 다 얹어가지고 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친구, 내 주변이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
저도 소외되는 같은 느낌. 세대면은 서운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사랑의 척도라고 또 착각을 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는 이 정도도 나한테 네, 해주지 못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결혼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또 온갖 망상에 아이고 머리야. 예. 또 그럴 수 있어서 이게 네. 또 안타까운 게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 게 남성이 여성한테 해주는 게 뭐 비교적 이제 통상적인 프로포즈다라고 하는데 네. 남성분들도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이 기사를 보면요. 여성이 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남성에게 필요한 명품, 가방이든 벨트든 예단을 생략하고 그런 거에 또 어. 투자를 하는 문화인가? 그런 예, 것 예. 같기도 하고 근데 예단은 또 예단대로 또 또 집안 해요? 어르신들이 원하면 또 그건 해야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맞아요. 아 이게 한국에 얼마나 이 정착된 문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이런 2030 세대의 어떤 그 유행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 네, 모르겠습니다. 참.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데 지난 4월에 국민신문고에는 연말정산 때 결혼식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또 국민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 소득공제가 저출산 대책으로 또 포함이 돼서 재도입될지도 주목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그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요. 지금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이게 공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공제를 해줬던 적은 있어요. 예.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이 부분을 이제 공제를 해줬는데 이걸 정부에서 해주려면 왜냐면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치고 지금 굉장히 세금이 안 거치고 있거든요. 예. 법인세 낮춰지고 종부세 낮아지면서 그러면 그 시기에 실제로 혼인율이 높아졌느냐? 네. 그러면은 아마 세수 검토를 할 텐데 예. 뚜렷이 그런 지표는 뭐 감지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율을 견인할 수 있다면 이 추경호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양극화된 혼인율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깜깜한 미래를 극복한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안이 즉각적으로 보였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여러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혼 가구가 예. 거의 80%를 넘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 유형의 동반자법,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종전에 정말 핵가족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사회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또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상상을 현실로 펼치는 대안을 또 내놓기도 했고 기업들도 나서고 있네요. 기업들이 이런 걸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더 먼저. 왜냐하면 그게 또 노동률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육아기에는 재택근무를 하겠다.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무려 2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을 주는 이야. 제도를 한다고 하고요. 단독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CJ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생후 3개월부터 하루에 2시간 정도 배려를 해주고 있는 네. 여러 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뭐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불거져 온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정말 결혼율도 출산율도 좀 높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입니다. 지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정 후보들을 겨냥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대법관의 추천 몫이 각각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이건 예.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할지 정해지지 않고 약간 설왕설래, 아 누가 후보군이다, 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때 대통령실에서 네. 임명 그 안을 그 대법원장이 올린 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대법원장의 추천 몫인 거예요. 네네. 근데 대법원장의 성향을 뭐 여러 정치권에서는 뭐 진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네. 사실상 그때 대통령실에서 좀 비토를 하고 싶어 했던
이 대법관 후보들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예. 보통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저어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재판할 때는 특정 사람을 뭐 편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까 네. 예단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데 네네. 이 판사님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이요. 걱정과 참담 사이예요. 그만큼 이제 법원의 어떤 뭐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예. 점을 좀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행정부가 이걸 왜 정쟁의 수단으로 가져가냐는 취지로 그러니까요.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이게 법률에 다 규정이 있는 건데 예.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는 모습에 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의 갈등을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 대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부 여당을 좀 비판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 글에는. 왜냐면 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와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실제로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전망했던 두 명의 진보적인 대법관 후보들은 빠졌어요. 최종안에는 실제로. 그리고 약간 보수 성향이다 내지는 중도다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청거가 됐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되는 건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원 내부에서 야 지나치게 좀 수세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게 정쟁에 휘말리는 걸 좀 저어하고 피하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네. 지나치게 그 부분을 좀 조심했었던 거 아니냐. 그게 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분쟁에 어쨌든 좀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오는 9월 24일까지로 이제 10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자, 법조에서는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죠. 일단 뭐 지금까지 대법관 구성이 특정 뭐 지역 내지 특정 대학 그리고 한 60대 남성 일변도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후보군들도 그렇고 네. 이번에 새로 이제 지명된 대법관들도 그런데 대법원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법원이 여러 좀 다채로운성을 좀 확보할 필요도 있는데요. 여러 이 판결들을 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물망에 오르는 대법관 후보들 중에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용덕 12기 그 판사, 김소영, 김재형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등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요. 예. 일단 얼마 동안 이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고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또 최근에 나온 판결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세게 논평을 낸 것도 있어요. 노동과 관련한 판결로 거의 사법부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강하게. 그래서 이게 정치와 또 무관하게 사법부도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마침내 대법원장이 누구로 교체될지도 상당히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가운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또 쓴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왜냐하면 이 서울대 로스쿨에 몸담고 계셨었거든요. 예. 지명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신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굉장히 저자세로 제가 예. 혹시 대법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럼 여러분께 죄송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교편을 잡다가 네.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대법원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퇴직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까지 받으면 이제 학생분들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4대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이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방통위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다 헌법기관들이에요. 독립기관인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의 어떤 주요 시책들을 일부러 감사하는 거 아니냐, 정치 감사하는 거 아니냐, 여야가 다투고 있기도 하고요. 방통위
박정희는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 2개월 남았는데 이제 면직 처분이 됐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정이 있지만 2개월을 왜 이제 못 기다려줬을까라는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이 국내 헌법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 특혜 채용으로 정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무관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네. 좀 다음번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도 전했으면 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께 무료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또는 또 이메일로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연 잘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